제 이름은 서은호입니다. 이른이 되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고 쓰며 살았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끝획을 마칠 때면 손등으로 살짝 문지르곤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 버릇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에 제 곁에서 작은 손이 따라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조용하지만 또렷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 눌려 있습니다. 오늘은 사돈인 최재만 회장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북쪽 고급 주택가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가을 햇빛이 잔잔했습니다. 정원에는 낮은 나무와 돌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사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응접실로 들어가자 차향이 퍼졌습니다. 벽에는 제 글씨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전 전시에서 건넸던 작품이었습니다. 검은 먹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차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아직 먹의 감각이 남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최재만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말끝에 공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최재만 회장님의 딸인 최세린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원피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시선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 매서움이 있었습니다. 최세린은 제 글씨를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서체가 조금 무겁다고 하더군요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결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취향은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입가에 예의가 걸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갔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가볍게 취급될 때 생기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차가 놓이고 다과가 정돈되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탁하는 둔탁한 소리가 어쩔 수 없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낮게 누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척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흰 조명이 반짝였고 싱크대 위에 물방울이 흩어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은 젖어 떨렸습니다. 그 앞에 최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말은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잔뜩 오그라든 채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선이 본능처럼 남자의 얼굴로 갔습니다. 왼쪽 귓불에 아주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비자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 시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털고 나서 손끝으로 손등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나를 앞질렀습니다.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오래전 장면이 겹쳤습니다. 재래시장 통로에서 아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값을 치르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눈을 돌린 찰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단지를 붙이며 골목을 돌았습니다. 밤마다 가게 유리문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이를 부르다 목이 쉬었습니다. 남편은 버티다 쓰러졌습니다. 세월은 그 뒤로 길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며 버텼습니다. 먹을 갈며 마음을 묶었습니다. 그래도 빈자리는 비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오늘 본 흉터가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접실로 돌아오니 다과 위에 김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최재만 회장님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났습니다. 잔을 들어도 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방금 전 물소리와 낮은 고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눈앞에서는 작은 흉터가 번져 보였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멀리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마음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랍입니다. 집 서재 맨 아래 칸입니다. 그 안에 전단과 사진과 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몸이 말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잊지 말자고요. 흉터를 잊지 말자고요. 손등을 문지르는 동작을 잊지 말자고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희망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차문을 닫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였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둠이 골목을 덮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서은호야, 침착하자고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고요. 하지만 멈추지도 말자고요. 확인하자고요. 사실의 문으로 들어가자고요. 그 문 안에 내 삶에 남은 시간이 걸려 있다고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책 냄새가 고여 있었습니다. 책장 아래쪽 늘 잠가두었던 서랍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자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꾸러미와 사진, 그리고 낡은 아기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자를 꺼내 들자 세월의 바랜 천이 바스라질 듯 부드러웠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는 동안 오래 묻어둔 기억이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그날 시장의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젖은 생선 비린내, 군밤 연기, 아이의 손에 묻은 사탕 냄새. 그날 저는 잠시 아이의 손을 놓았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챙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잠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새벽에 나가 전단지를 붙이고 밤에는 골목을 돌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유라, 도유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바람에 찢겨나갈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은호. 이제 그만.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병을 얻었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아이 찾을 수 있을 거요. 언젠간. 그 말이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감정을 글에 묻었습니다. 서예로, 문학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서랍 하나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서랍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돈집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왼쪽 귓불의 피자 흉터, 손끝으로 손등을 문지르는 동작.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습관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것도 말한 적도 없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릴 적 붓을 잡던 도율이
흉내내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먹이 종이에 번질 때면 제 손을 따라하던 작은 손. 그 손이 오늘 주방의 설거지대 앞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설마 아닐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흉터가 보이고 손등을 문지르는 그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내 세월을 거꾸로 되감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도율이 남기고 간 작은 나무 인형을 꺼내 놓았습니다. 오른손엔 펜을 들고 노트 위에 글을 썼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정말 도율이라면 나는 이제 어떤 엄마로 남을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손등으로 잉크를 문질렀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기억이 겹쳤습니다. 도율이 3살 때 종이에 그린 서툰 그림. 그림 속의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였겠지요. 새벽 3시, 창밖에는 아직 불이 켜진 집들이 드물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도율아,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엄마가 이번엔 꼭 널 찾을게. 그 약속은 제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다시 저를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울던 시간은 끝났어. 이건 확인의 시간이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닫혀있던 서랍을 연 순간 내 안의 세상도 함께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다가 몇 번을 끊었습니다. 그 남자, 도율이라는 이름을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될 텐데. 이유도 없이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재래시장 근처 카페 앞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에 짐을 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앞치마, 익숙한 뒷모습. 그는 분명 그날 주방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도 못하고 몇 발자국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상자를 정리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가 옆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웃으며 뜨거운 커피 2잔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순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카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그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도율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낯선 저를 경계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시죠.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습관이 참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도율 씨, 이름이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지어주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요. 옛날에는 제 이름이 영이었어요. 그분이 새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산속 마을 할머니 영이. 그건 제가 전단지 붙이던 시절 누군가 봤다고 했던 산속에서
노부부와 함께 사는 아이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라며 넘겼지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말이 그 기억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는 그냥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마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사장님이 허락하시면요. 그날은 허락받지 못해서 혼났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 속에 묶인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율은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 이상하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전 그냥 반가워서요. 저요? 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닮아서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최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도율을 발견하자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녀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볼 일 있으셨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자주 봐서 인사드렸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근무 중엔 이런 시간 허락되지 않아요. 세리는 도율의 팔을 꽉 잡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간 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잔 위에 커피는 식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율아, 정말 너니? 창밖에서는 시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노점의 호객 소리, 아이 울음소리, 장바구니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36해 전 그날과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때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골목을 헤매던 그날의 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타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야. 마음이 속삭였습니다. 그 흉터, 그 습관, 그 말투. 분명 도율이야.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 그 결심은 무겁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손끝으로 서랍의 열쇠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도율아, 이번엔 엄마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하나의 문을 세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나아가는 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율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돈댁 앞에서도 그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전화로 사정을 물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분은 요즘 안 보이네요? 아, 도율 말씀이십니까? 최재만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안일만 합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서도 병원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돈댁 근처까지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정원과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환했지만 집은 이상하게 적막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정원에 놓인 의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상을 차단한 집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던 오미숙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이상한 서류가 있어요. 무슨 서류요? 최근 몇 달간 컨설팅 비용으로 큰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 강철우라는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세린 옆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 있던 남자, 외부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그 사람. 그가 바로 강철우였습니다. 그들의 표정, 대화, 그리고 재단 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옥 부지를 재개발하면 얼마나 될까요? 세린이 웃으며 던졌던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앞세우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의 교단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그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노트를 펼쳐 일지를 썼습니다. 도유리의 흉터 위치, 손등 습관, 말투, 두려움의 반응.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미숙이 재단 통장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돈의 흐름이 너무 이상합니다. 세린 씨 쪽에서 강철우 명의로 컨설팅을 요청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는 한 장도 없습니다. 횡령일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제가 말하면 잘릴지도 몰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숙 씨,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어떤 아이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율의 사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6개 이후 남아있던 사진은 모두 흑백으로 발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세월은 기억을 흐리게 하지만 진심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에게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지금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사돈과 얽힌 문제를 말하면 법적 윤리 문제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진실보다 관계를 먼저 선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혼자 해야겠다. 그 결심은 무모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유를 찾아야 했다. 그 아이가 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있자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한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하늘 동쪽 끝에서 제가 도유를 재웠을 때마다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는 그 노래를 아직 기억할까요? 그 생각 하나가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결심을 다지는 순간 창밖 번개가 잠깐 방을 밝혔습니다. 그때 서재 벽에 걸린 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써라, 멈추지 말라. 그건 내가 내게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만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노트에 썼습니다. 도유를 찾아야 한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생명이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도율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이제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그를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몰랐지만 그 물음 하나만은 확실히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모정이 아니라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 불을 끄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도율아, 엄마가 간다. 문이 닫혀 있더라도 엄마는 그 문을 열 거야.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바람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오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이에요. 회장님 댁 식구들이 다 제주도로 갔대요.
일주일 동안은 아무도 집에 없을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오미숙 씨, 오늘 밤에 같이 가요.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없어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우린 조용히 회장댁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담장 너머의 집은 깜깜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정원에는 고요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습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사장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고 나올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흙냄새가 진했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 같았지요. 현관 옆 복도 끝에서 희미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썩는 냄새. 그 냄새를 따라가자 바닥의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오미숙 씨, 저기 보세요.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네요. 매트를 걷자 철제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 숨겨진 문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덮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축축한 냄새와 함께 어둠이 아래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좁은 계단이 있었고 그 끝에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건 분명 도율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율 씨 나예요. 서은호예요. 나가면 혼나요. 짧은 대답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 말을 되뇌며 살았을까요?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레 불빛 쪽으로 다가가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한쪽에는 간이 침대와 낡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율은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멍이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가요. 나가면 안 돼요. 혼나요. 그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늘 동쪽 끝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도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잠이 와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간이 그 한 줄의 노래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율씨. 이젠 나가도 혼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요. 엄마가 왔어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미숙은 조용히 제 옆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샘플만 있으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숙이 도율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그의 몸이 약간 움찔했지만 저를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요. 정말 나가도 돼요? 그래요.
이제 당신은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율의 얼굴에 달빛이 닿자 그의 눈이 처음으로 평온하게 빛났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불빛이 예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흐르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아이가 이제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쥔 봉투를 꼭 붙잡았습니다. 안에는 도율의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손등 위로 흘러내린 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빛을 문질렀습니다. 도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움직임 하나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는 걸. 그 문 너머에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은우님 맞으시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친모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미끄러졌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30여 년의 세월이 뒤집혔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었습니다. 도율은 살아있었고 지금 내 곁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라 하기엔 너무 아팠고 안도라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도율은 내 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레 도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종이컵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도율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요. 밖이 밝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고기 무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같이 먹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먹고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뜨거워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뜨겁죠? 천천히 식혀서 먹어요. 그 짧은 웃음 속에 30년의 세월이 녹아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들고 국을 뜨고 입에 넣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긴 나가도 돼요? 물론이죠. 여긴 당신의 집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던 걸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가면 혼나요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을까요? 도율아. 그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내 이름 내가 지었단다. 이름이요? 그래. 서도율. 도는 길 율은 리듬. 내 인생이 멈추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그는 한참 동안 제 말을 듣더니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메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온기가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아주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남은 상처, 굳은 살, 그리고 그 밑에 깃든 평화의 기미. 참 오래 걸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이제야 제 품에서 조용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도율아, 이제 괜찮아. 이제는 혼나지 않아도 돼. 이제는 허락받지 않아도 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의 죄책감과 슬픔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책임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따뜻하죠? 이제 우리 둘 다 그 햇빛 속에서 살아가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공허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자리를 비우고 대신 책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그 진실이야말로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진실은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때 사랑은 다시 숨을 쉰다. 붓끝에서 번진 먹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무겁고 진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재만, 최세린.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장짜리 고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직원 유입 및 협박죄.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오미숙 씨 일이 커졌어요. 제가 전화를 걸자 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사장님, 이제 저희도 증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하실 사진, 의료 소견서, 재단 자금의 이상 내역,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세린 씨랑 강철우가 재단 돈을 옮기려 했어요.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해서요. 제가 몰래 복사해 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둔 죄, 그리고 돈을 빼돌린 죄. 그들은 제 아들뿐 아니라 제 인생까지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소합시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맞서야 했습니다. 도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네가 직접 맡을 수는 없을 거야. 사돈 쪽 일이니 이해 충돌이 생길 테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익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번엔 정의가 어머니 편이에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사위의 집안이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익 변호사 박정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죄입니다. 게다가 폭행, 강요, 횡령 미수까지 겹쳐 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의 방, 피해자의 진술, 의료 기록, 그리고 재단 자금 흐름까지 완벽해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제 가슴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저 감정이 앞서면 안 되겠죠?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검찰의 맞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법 감금, 상습 폭행, 강요, 업무상 횡령 미수.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제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날 밤 도율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가면 혼나요, 말하면 혼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율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넌 나가도 돼. 말해도 돼.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이젠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회장 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하실은 실제로 불법 개조된 공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방음제가 덧붙여져 있었고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 안에서는 강철우의 지문도 발견됐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재벌가 감금 사건, 재단 이사장 사돈과 비리. 신문 일면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세리는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들의 거짓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새어들어올 때마다 도율이 그 빛을 따라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서 서서히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나지 않아요? 그의 질문은 늘 그렇게 짧고 순수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무도 너를 혼낼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도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제 자유야. 그 말이 세상에 닿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우리 모자의 삶은 비로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장의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았고 내 심장은 마치 망치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제 옆에는 도율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 끝이 조금 길어 손등을 덮고 있었고 그 손이 떨릴 때마다 나는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고 최재만, 최세린, 강철우 감금 및 폭행, 횡령 미수 혐의로 개정합니다. 짧고 무표정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내게는 30년의 세월을 끌어올리는 울림이었습니다. 피고석에는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재만은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고 강철우는 두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사진이 하나씩 떴습니다. 지하실의 좁은 공간,
벽에 붙은 곰팡이, 닫힌 철문, 그 안에 침대, 그리고 의료 소견서, 도율의 멍자국, 손등에 굳은 살. 피해자는 이 방에서 최소 1년 이상 하루 대부분을 감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외출은 제한되었고 감독자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세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자발적 거주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보호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내 아들의 감금을 치료라 부르다니.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감정은 지금 내 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진실만이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을 듣겠습니다. 나는 도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도율 씨,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는 일어나 천천히 증언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쥔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주워주자 도율은 어눌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들이 당신을 감금했습니까? 도율은 마이크 앞에 선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가면 혼났어요. 누가 혼냈습니까? 세린 씨요.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증언보다 무거웠습니다. 밥은 줬습니까? 가끔이요. 늦으면 굶었어요. 밖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요. 시장 앞까지. 그때 노래가 들렸어요. 그 노래 엄마가 부르던 거랑 똑같았어요. 그는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하나로 30년의 거리와 상처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린과 강철우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 이번 달엔 외출 금지. 재단 등기. 다음 주 이관. 은호 쪽 압박해야 함. 스크린에 글자가 뜨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검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치료입니까? 아니면 통제입니까? 세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최재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철을 쥔 손만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도율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자마자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은호 증인, 피고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돈이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이유는 진실 때문입니다. 제가 본 것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하실의 냄새, 손등을 문지르던 도율의 습관, 처음 흉터를 보았을 때의 충격, 자장가를 따라 부르던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은호 증인, 당신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머니로서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용서가 아니라 정의가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판사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검사도 방청객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도율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잘했어요. 오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제 나 혼나지 않죠? 그래, 이제 아무도 널 혼내지 않아. 법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도율은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표정.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가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을 되찾는 일이라고. 그날 밤 붓을 들어 노트 한쪽에 적었습니다. 정의는 소리 없이 온다. 하지만 오고 나면 그 어떤 울음보다 깊은 평화를 남긴다. 그리고 붓끝에서 번진 먹빛 속으로 우리 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법정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나는 도율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긴장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은 느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돌덩이처럼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고 최세린, 징역 8년. 법정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피고 강철우, 징역 7년.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 최재만, 징역 4년, 집행유예 5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율은 제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래, 도율아. 이제 끝났어.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이 이 사건의 진정한 끝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회복. 참 멀고도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세리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판사 앞에서 서 있던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아니라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 사장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세린 씨를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드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잠시 멈춰 섰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도율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엄마, 저 하늘이 좋아요. 그래, 참 좋지? 예전엔 하늘을 잘 못 봤어요. 이제는 마음껏 봐도 돼요.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도 되는 거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나가도 돼.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도율은 부엌에 앉아 제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 우리 들은 적 있죠? 그래, 예전에 시장에서 들었던 노래야. 그는 웃으며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음이 약간 틀렸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나지 않죠? 응, 아무도 널 혼내지 않아. 그럼 나 이제 뭐 해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글씨 배우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부터 연습합시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진실과 평온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도율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그는 조용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불 끝에는 손이 살짝 나와 있었고 그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그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글씨를 쓰고 있었겠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지만 용서는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걸요. 오늘 법정에서 판결은 내려졌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한옥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도율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진실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눈이 녹아 길가엔 물자국이 남았고 찬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공기 속엔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율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새 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내가 선물한 붓을 들고 있었죠. 엄마, 저도 써볼래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가 글씨를 쓰겠다고 말한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식탁 대신 작은 서한 위에 흰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을 갈 때마다 은은한 향이 퍼졌고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도율아, 글씨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놓을 땐 마음을 비워야 해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이내 한 획이 천천히 그어졌습니다. 붓끝이 멈추자 그는 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맞아요? 응, 아주 잘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등으로 먹이 번진 자리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익숙한 손동작, 그 부드러운 움직임. 그건 내가 그에게 물려준 손끝의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율아, 네가 쓰는 이 글씨가 바로 너의 삶이에요. 제 삶이요? 그래. 이제부터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말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해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율은 재단의 마당에 나갔습니다. 햇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시간. 그는 장독대 옆 의자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따뜻하다. 엄마랑 같이 밥 먹었다. 이제 혼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회복의 언어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재단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은호문학재단은 이제 제 손에서 놓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떠나시겠습니까? 예, 이젠 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이 내 진심이었습니다. 남은 재단의 한옥은 도율의 이름으로 신탁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그의 새 삶을 담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도율은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걸 가져도 돼요? 그래요. 이건 네가 살아온 증거니까.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엔 차를 덮고 오후엔 글을 쓰고 저녁이면 도율이 직접 끓인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우리 곁을 흘러갔고 나는
그제야 비로소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면 안 될까요? 당연하지.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어려운 사람한테 글씨 가르쳐 줄래요. 글씨 쓰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도율아. 그게 바로 네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밤이 되면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 아래 도율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둠을 지나 스스로의 빛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썼습니다. 진실은 상처의 끝에서 시작된다. 글씨가 완성되자 도율이 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쓸래요. 그가 써내려간 문장은 짧았지만 완벽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우린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향이 살짝 스며들었고, 달빛이 마루 끝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 위에 도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로 써내려가는 작가라는 것을요. 그가 써내려가는 매일의 문장이 우리 모자의 남은 생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줄 거라는 것도요. 밤이 깊어가자 도율은 조용히 제 이름을 종이에 써봤습니다. 서도율.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도율아. 이제 너의 삶은 내 글씨로 쓰면 돼. 엄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먹향이 은은히 번지는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건 화해도 용서도 아닌 진짜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과해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 안엔 먹향이 은은히 돌고 작은 붓이 물그릇 옆에 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 흰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서도율. 세 글자를 또박또박 쓴 뒤 끝획이 흔들리자 손등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 움직임이 얼마나 익숙하던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이름은 제가 쓸 수 있어요. 그래, 아주 잘했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시작이야. 도율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마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나씩 되찾는 사람의 얼굴.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삶의 모든 상처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율은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붙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새 붓과 종이를 챙기던 손이 얼마나 설렜는지 그 손끝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 가볼게요. 그래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그는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괜찮구나. 문이 닫히고 남은 방 안에는 잔잔한 차 향이 맴돌았습니다. 그 향 속에서 나는 오래전 시장의 소음, 눈을 감고 불렀던 자장가, 차가운 철문과 어두운 계단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결국 이 평범한 아침을 위해 있었음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관 앞을 지날 때 창문 너머로 도율이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붓과 먹, 그리고 커다란 흰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글씨가 바람에 펄럭이며 보였습니다. 빛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 한 줄에 3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도율아. 이제 네가 내 글을 이어 쓰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붓을 손에 쥐고 그동안 미뤄둔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진실은 고통의 끝에서 피어난다. 그 향기는 오래 남고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먹이 번지며 종이 위에 퍼졌습니다. 그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고통의 냄새가 아니라 오래 기다린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바람은 종이를 흔들고 먹향을 실어 멀리 데려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겠지만 나는 이 작은 한옥 안에서 충분했습니다. 붓과 종이, 차 한 잔, 그리고 아들의 웃음. 그게 내 인생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도율이 처음으로 내게 쓴 짧은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나지 않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책갈피에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먹향처럼 오래 남는 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상처의 반대편에서 피어나고 그 이름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붓을 듭니다. 흰 종이 위에 아주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묵향이 남긴 이름, 서도율 그리고 나 서은호. 그리고 그 문장 끝에 조용히 점을 찍습니다. 세상 가장 부드럽고 단단한 마침표를.